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8월 19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이란 정권인 트럼프 동맹에 화풀이한다. 미국 언론들이 한국이 최근 희생양이다 했네. 트럼프 한미훈련 축소 지시에 악시옵스는 동맹 결속력 훼손 비판하겠다고. CNN은 한국에 대한 트럼프 얘기 다 틀렸다. 주한미군 병력 등 팩트체크. 이거 뭐 대도 안 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부자가 뭐 어제도 해가지고 뭐 밴댕에 소갈딱지라고 했습니다만, 큰 그림에서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언론들 떠드는 거는요, 정말 근시안적인 얘기인 거고, 부자 까놓고 아픈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냉전 시절 끝나고 냉전 승리하고 난 다음에 미국이 계속해서 떠들었던 게 뭡니까? 동시에 두 개 전선을 갖다가 치를 수 있다. 그러니까 전쟁을 갖다 치를 수 있다고 그랬죠. 지금 한번 보세요. 미국이 동시에 두 개 전쟁, 뭐 세 개까지 갈 필요도 없고, 복수의 전쟁을 갖다가 한꺼번에 치룰 형편이 됩니까, 미국이? 안 되지요. 안 되니까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저렇게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란전 꼬인 트럼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지금 이란전은 뭐 무슨 어떤 식으로든 조금이라도 땜빵이 돼 있은 거예요. 땜빵이 안 되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이거 자빠져 있는 상태에서 뭐 한반도나 뭐 다른데 우크라이나야 뭐 지금 유럽 애들이 대신 땜빵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패스하더라도 한반도 이런 데서 이 터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미군 전력이 분산되겠지요. 트럼프 하는 거 자체가 말이 참 싸가지 없고 하는 게 거지 같아 가지고 그렇지. 트럼프 하는 거는 맞아요. 우자가 까놓고 말씀드려 맞습니다. 우자가 트럼프 팬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근데 이 언론들이 떠드는 게 너무 싼 말이에요. 너무 근시안적이고. 이 알고 보면 다 뻔히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트럼프야 뭐 지가 욕들은 뭘로 이 짓 하는 건 이 짓 하는 겁니다만, 우리나라 언론은 그 뭐 외국 언론 쓱 해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또 우리나라 해가지고 뭐 주한미군 뭐 줄어드는 거 이거 관련해서도 뭐 해가지고 아닌 척하고 뭐 이래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안 그래요. 까놓고 해가지고 주한미군 축소가 한번 우리나라 한국전 터진 후부터 해가지고 쭉 한번 보세요. 주한미군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억지로 해가지고 2만 뭐 8천 명인가 그 억지로 그냥 계속해서 그 라인을 잡아 놓을 뿐이지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얘기가 너무 길어진다. 아니 그래,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드는 거랑 트럼프가 지가 까놓고 얘기를 못 하기 때문에 뭐 한국이 어쩌고 저쩌고 이래 떠드는가 하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고, 근데 뭐 이란전이 꼬여 있던 뭐 해가지고 트럼프가 동맹에 화풀이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일반인 수준으로 가십 수준으로 보는 건 몰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글에 책임을 지고 이제 쓴다 이럴 것 같으면 이런 거는 지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여간에 현재 2026년 미국은요, 두 개 전쟁에서 한꺼번에 전쟁을 갖다가 치룰 수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트럼프 훈련 축소 지시에도 북한은 명백한 행동으로 자위권 행사.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저래 해놓고 북한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거죠. 그게 트럼프가 생각하는 아주 해피한 시나리오죠. 전투기능 부활의 본격적인 시도죠. 이게 북한이 가만히 있는 게 트럼프한테는 트럼프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중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그 뭐 북한이 그 정도 머리도 안 돌아가겠어요? 그뭐 저 정도 머리는 다 돌아가지. 돌아가기 때문에 더 많은 걸 갖다가 향후 더 많은 걸 갖다가 얻어내기 위해서라도 가만 안 있지. 가만 안 있지요. 당연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웃자라도 가만 안 있습니다. 국제 판때기가 어떤 판때기인데, 예? 뭐 이념적, 예? 친이란 해가지고 이란하는 거 무조건 뭐 왔다? 그런 거 없어요. 뭐 우리 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우리 형편이 제일 중요한 거지. 뭐 다른 동네 어떤 게 가는 거 그게 중요합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아니 그래, 트럼프가 가만히 있으면 트럼프 쇼가 북한이 가만히 있으면 트럼프 쇼가 성공인데 이 반대면 실패고요. 그래 됩니다. 이거 뭐 다 아는 건데 이걸 참 설명하기도 그렇고, 안 되면 무작정 뭐 내일이나 모레 해가지고 코멘트를 따로 길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조금만 관심 있게 듣다 보면 왜 이 짓이 나오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 중국 왕이 오늘 방한 한중 외교화담 이재명 종전 다 에이 종전이 안 되지. 종전이 되냐? 또 대단한 쇼를 하고 앉아있나? 이재명이 대도 안 소리 하고 앉아있고요. 다자회의 해가지고는 될 일이 없고요. 우리나라 이미 육자회담 해가지고 북한 핵 관련해서 이미 했는데 잘 됐습니까? 안 됐지요. 다자 논의 안 됩니다.
책임지고 하는 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지고 하는 놈이 없이 말아 해 가지고 다 뭐 뿜빠이 해 가지고 책임지자 이런 게 바로 이 종전 뭐 다자 논의 뭐 육자 회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런 거 해 가지고 성공하는 꼬라지를 봤습니까? 안 되지. 그냥 쇼하는 겁니다. 근데 왕이가 왔다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해야겠죠. 하여간에 좀 희발이가 없어요. 이재명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은 희발이가 없습니다. 참 인상도 참 별로 인상적이지도 않고. 하여간에 우리가 막 코멘트를 해보면 미국은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를 수 없다는 거를 갖다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중국의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순간에 원하지 않는 때에 한국전 시즌2가 벌어지는 걸 갖다가 정말로 싫어하는 게 중국입니다. 반대로 러시아의 경우 어떻습니까? 한국전을 갖다가 어째 한번 해보려는 그런 동기 자체가 오히려 중국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보면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러시아하고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커넥션 연결을 갖다 유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 뭐 갑니까? 이거 조연이 같은 거 가요? 안 가잖아 이거 지금. 그래. 왕위는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때 뭐 사건이 터지는 걸 좀 엄청 싫어합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수도 베이징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한반도. 한반도잖아요. 한반도. 한반도 예전에 한국전 시즌 1 때도 그렇다시피 중국은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일이 터지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개입을 그러니까 바로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여간에 중국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순간에 한국전 시즌 2가 벌어지는 걸 갖다가 억수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트럼프 말 나오고 왕이 오고 어제 뭐이 돌아가는 이 이바우가 살짝 보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해 가지고 트럼프하고 왕의 경우에는 뭐 어떻습니까? 뭐 한국 이걸 갖다가 활성화되는 걸 최대한 늦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북한은 어떤 계산인지 모르겠고 우리나라 아무 생각 없는 거고요. 일단 자 넘어가자. 이거 아무 코멘트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대북관 재청에 청와대 불편한 기류 여당 일각에서 대통령 임명권이 도전. 뭔 도전인데? 대통령 배신 헌법 국민 무신. 뭔 무신데 이게? 부결시키는 거 네가 마음대로 하고 어? 조의대가 임명 제청했는데 불편하다고? 뭐가 불편한데? 관례 타령하고 자빠졌냐? 니거는 관례대로 하냐? 니거들은 관례대로 하냐고 이거. 이 관례대로 안 하잖아 지금. 국회에서 관례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법사위원장이 니가 하게 됐어요 더불어가. 예? 지금 그 다 깨고 자빠졌잖아. 지구한테 필요한 거는 관례가 없고 지구한테 아쉬운 거는 관례가 있다고 소리 차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이거 대법관 이거 재청권은요 온전히 대법원장 권한입니다. 근데 뭔 관례 타령 쳐하고 잡아가지고 대통령 패싱 소리하고 자빠졌냐.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러면. 뭐 지가 하는 거는 다 뭐 맞고 지가 안 하는 거 아닌 거는 뭐 다 틀리고 이지랄라고 하잖아. 개똥 같은 것들은 뭐 씨. 가지고 보시죠. 급등이 해 가지고 보시면 마이너스 1.86% 해 가지고 떨어졌습니다. 좀 떨어졌죠. 좀 떨어져 가지고 1 온스에 4,434.06 달러가 됐습니다. 이거 떨어진 거 왜 그러냐면 유가 상승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 강화에다가 장기 국채 수익률 요즘 뭐 다 정신없죠. 미국 국채든 뭐든 간에 다 오르고 앉아있으니까.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이 패드 미 연준의 9월 금리 동결 기대감을 상쇄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1.86% 조금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금덩이 저항선은 위로 저항선은 4,448달러에 있고 그 다음에는 4,518달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평선 조금 위에 있죠. 그리고 밑으로 지지선은 4,333 아이고 겨우 해야 턱걸이 딱 됐네. 4,333 그리고 4,262달러에 있습니다. 우짜가 말씀드리는 저항선과 지지선은 하루짜리입니다. 하루짜리. 하루짜리라는 거 말씀드리고 네, 요거는 또 은덩이 보시죠. 은덩이 보시면 3.69% 3.69% 하락해서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1온스에 63.34달러가 됐습니다. 좀 많이 떨어지네. 자, 은덩이의 경우에는 저항선 위로 저항선은 66.78달러에 있고 그리고 68.24달러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지지선은 65달러하고 63.57달러인데 한 방에 다 돌파해 버렸다 이게 됩니다. 하루짜리 예상이다 보니까 하락폭이 크면은 다 뚫려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 뭐 이거는 말고 계시면 되겠고 넘어가고
자, 서부 텍사스에 올려놓고 해가지고 유가별로 말씀드리죠. 브렌트유는 0.42% 상승해서 1배럴에 91.25달러가 됐고, 서부 텍사스유는 0.95% 해가지고 상승해서, 그러니까 브렌트유는 0.42% 상승인데 서부 텍사스유는 0.95% 거의 2배, 뭐 2배 맞지 뭐. 2배 상승해가지고 1배럴에 85.31달러가 됐습니다. 기울기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오만 10월물은 0.89% 상승해서 1배럴에 90.75달러가 됐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유가 오르면은 별로 좋지 않죠. 유가 오르면 별로 안 좋다. 달러인데서 내려가다가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이거? 예, 데이터, 미국의 경제 데이터는 여전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 좋게 나오고 있지만, 이란전 긴장이 고조되고, 그리고 MOU 해가지고 끝났잖아요. MOU 끝났지요. 뭐, 이란은 전면적으로 공세에 나선다 하고, 뭐 트럼프는 뭐 오만에 대해서 오만 이거 말 안 들으면 뭐 이거 어째 할 거야 이래 하고 뭐 하다 분위기가 험악하니까 그러니까 0.10% 하락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상승해서 99.65 635가 됐습니다. 좀 애매하긴 애매하네. 하여간에 추세는 계속해서 현재는 계속해서 하락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우리나라 원화죠. 원화는 보시면 마이너스 0.23% 해가지고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좋아진 겁니다. 좋아져 가지고 1달러에 1412.68 좋아졌는데 여전히 1410원 밑으로 못 가네요. 어제 가지고 장중에서 1408.29원까지 갔고요. 요런 간 거는 왜 그러냐면 어제 오전에 해가지고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나왔고요. 그리고 저 외국인들이 요즘 뭐 거래량이 별로 안 됩니다. 거래량이 별로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주식을 갖다가 소량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달러가 뭐 이제 들어왔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그러기 덕분에 해가지고 이렇게 1408원까지 갔었는데 항상 그렇다시피 1410원만 가면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다. 이거는 다시 한번 또 확인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8월 18일 어제 10년 만기 한국 국채 옥션이 있었는데 지난 세션 때 4.255%인데 4.415%로 이러면 뭐 몇 베이시스 포인트냐? 많이 튀는 것 같은데. 하여간에 4.415%로 해가지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엔화 보시죠. 엔화는 0.14% 해가지고 싸진 거죠. 이제 싸져가지고 1달러에 159.635엔이 됐습니다. 어제 가지고 장중에 159.767까지 갔었고요. 이제 곧 조만간 160엔, 문제의 160엔을 갖다가 이제 점점 바라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개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상당히 궁금하지요. 자, 이런 가운데 8월 16일 어제, 8월 18일 어제 5년 만기 미 일본 국채 옥션이 있었는데 지난 세션 때는 2.020%인데 2.163%로 해가지고 상승을 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거는 해가지고 우리나라 코스피 해가지고 스탁 히트맵 그러니까 뭐 어제 온라인이 많이 해가지고 한 번에 보여주는 그거죠. 올려놓고 소제목으로 코스피 반등 후 하락 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피가 어제 8월 18일에 마이너스 1.55% 하락하면서 5일 연속 상승세를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2.19% 하락했고요. 근데 하지만 SK하이닉스는 1.03% 어제 뭐 장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죠?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가지고 쭉 올렸다가 그 다음 패대기 친 겁니다. 이겁니다. 예, 패대기 친 겁니다. 상승하면서 1.03%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는 선방했습니다. 8월 18일 어제 하락은 급등하는 국채 수익률과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량 실종 거래량이 진짜 얼마 안 됩니다. 거래량 실종 속에 발생했는데 코스피 거래량은 7월 폭락 이후 급감해서 7월 하루 거래 대금은 36조 8천억 원으로 떨어졌고 8월 현재 거래량 떨어지는 거 보세요. 미친 듯이 떨어지잖아요. 8월 현재는 8월에는 현재까지 해가지고 YTD가 아니다. 8월 1일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8월 19일까지 해가지고 이 하루 평균에서 25조 7천억 원 달러로 치면 182억으로 더 쫄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거래량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게 보이죠. 줄어들어서 2026년 1월 이후 최저를 갖다가 기록 중입니다. 뭐 비교할 게 없잖아요, 지금. 비교할 게 없죠.
이런 가운데 증권사들의 미수금 대비 마진콜 비율, 그러니까 이걸 뭐라 말하냐면 총 마진 대출 중 얼마나 마진콜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미수금 대비 마진콜 비율인데, 이게 5일 평균 기준으로 1.82%로 안정화되면서 올해 2026년 초부터 해서 6월 초까지 미쳐서 날뛰었던 거, 미쳐서 날뛰었던 거, 이것에서 역사적 평균치에 거의 다시 맞춰지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1.82%. 다시 역사적 평균치로 돌아갔다. 뭐가? 미수금 대비 마진콜 비율이 역사적 평균치로 돌아간다는 것은 레버리지 ETF로 개인 투자자들이 유입이 7월 최고치였던 12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감소하고, 전체적으로 코스피 거래량이 이 코스피 거래량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한국 개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외국인 투자자보다 오히려 낮은 30%대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뭐 크게 기대할 게 있습니까? 없지요. 하여간에 거래량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는 뭐 이거 기본인 중에 기본이니까 다 아실 거니까 그거는 패스하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반등세, 이거 반등이죠. 우자가 이거 주간으로 보는 건데, 반등세가 혹시라도 꺾인다. 우자는 이미 해가지고 버블 차트에서 이거 올라가는 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자가 생각하는 이 올라가는 거를 맥시멈 값은 한 7,500에서 7,600까지, 많이 보면 7,600까지도 보는데, 그까지 안 가고도 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하여간에 이 반등세가 꺾이면 다음에는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약세장 또는 하락장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장쪽으로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또 일본의 국채 장기물 해가지고 장기물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거는 일본의 국채 수익률 곡선이고요. YCC 할 때 하고 수익률 곡선이 다르죠. 예, 다르니까 뭐 패스하고. 보시면 10년물, 20년물, 30년물 해가지고 우짜가 해가지고 형광색으로 찍찍찍, 아이고, 형광색으로 찍찍찍 끄는데, 자, 말씀드려보면 8월 18일 어제 가지고 10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은 2.952%를 기록하면서 1996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그리고 30년 만기 보시면 4.137% 이걸로 나오면서 5월달, 올해 2026년 5월달에 기록했던 올타임 하이에 현재 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은 3.863%로 계속해서 상승 중이고요. 이거 왜 이러냐? 엔화 약세와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갖다가 약 80%로 높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10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 10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 이거는요, 일본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시 가정하는, 반드시 고려하는 금리이죠. 10년 만기 그 국채 수익률. 금리에다가 일본의 재정 건전성에 있어서 기준선이 되는 게 바로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요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뭐 두 개 뭔가 정부 예산 편성제도 중요하고 재정 건전성에도 중요하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매우 중요하다 이 소리죠. 그런데 이게 3%를 넘었을 경우 일본의 빚 이자는 일본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또는 일본 정부가 이제 더 이상 통제하기 힘든 수준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2, 4분기 어제 우짜가 소개시켜드렸죠. 2, 4분기 잠정치 GDP 이거 데이터 말씀드렸는데, 2, 4분기 GDP 성장률이 해가지고 민간 소비와 자본 지출 모두 감소하면서 연율 기준으로 꼴랑 1.1% 상승에 그치면서 시장 예상치 2%를 크게 하회했고요. 그런데다가 다카이치 내각이 현재 계획 중이라고 떠들었던 게 뭡니까? 식품 소비세 2년 감면이죠. 근데 감면을 하면 어딘가에서 재원을 조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카이치 내각이 재원 조달 부분은 뭐 어떻게 할런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일본 채권 시장, 국채 시장에서는 재정 과잉으로 인한 비용을 이미 이 국채 수익률, 즉 국채 가격에 이미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 소리가 됩니다. 국채 가격이 안 좋아지면,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국채 수익률 해가지고 올라가죠. 예,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신화와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반미 진영을 필두로
이제 언론까지 쳐 나와 가지고 뭐라 떠들었냐. 언제 이란전 터진 후에 뭐라 떠들었냐면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덕분에 중국이 기름을 덜 쓴다."라는 이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해 가지고 막 '그래 그 정도 봐 주자.' 이랬는데 너무 이제 신화가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도한 창작질에 대해서는 좀 버티기 힘든 그런 가만히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적을 해 봅니다. 먼저 중국의 전력 소비량, 이 각 주요 국가들, 각 주요 지역들의 전력 소비량인데 말씀드려 보면 중국의 전력 소비량 어떻습니까? 45.1K니까 45,100, 그다음에 단위가 테라와트시죠. 예, 테라와트시입니다. 그러니까 45,100 테라와트시, 중국 압도적으로 1등이죠. 그리고 미국이 어떻습니까? 26,100 테라와트시. 그리고 인도가 어떻습니까? 19,900 테라와트시. 그리고 러시아가 어떻습니까? 8,700 테라와트시. 그리고 일본이 4,600 테라와트시. 그리고 유럽연합이 어떻습니까? 2만 테라와트시 이래 되지요. 유럽연합을 다 때려 훔쳐도 미국만큼 미국도 안 된다 이게 되는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석탄, 진한 게 석탄, 그리고 이 기름, 여기 기름, 이 가스는 당연히 천연가스고요. 그리고 이 빨간 거 이거는 핵이고요. 핵발전이고, 그리고 이게 그 대단하다는 이 재생 에너지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뭐 이거 유럽 연합 얘들이 뭐 미친 짓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이거 재생 에너지, 그 잘난 재생 에너지 전체 대비해서 얼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막 이거 패스하고, 다 패스하고 미국은 이거 천연가스 비중이 높다는 걸 갖다 이차탄 봐도 알 수 있고, 하여간에 이게 작년 데이터지만 이 중국을 보세요. 중국의 전력 생산 중 절반 이상이 뭐가 차지합니까? 석탄입니다. 석탄. 석탄이고요. 우자가 이란전 터진 후에 중국이 석탄 발전 늘렸다 했습니까? 줄였다 했습니까? 늘렸습니다. 우리나라 줄였을 것 같습니까? 늘렸을 것 같습니까? 석탄 발전. 우리나라도 석탄 발전 늘렸습니다. 예? 이재명이 아리백 쳐팔고 이러지만 어쩔 거예요? 예? 기름값 비싸고 기름이 잘 수입이 안 되는데 뭐 어째 돌릴 겁니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석탄 돌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돌린다니까 그러네. 뭐 중국 해가지고 재생에너지 덕분에 해가지고 뭐 기름을 안 쓰고 어쩌고 뭐 이 쇼를, 웃긴 소리고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웃긴 소리고요. 이거 중국만큼 지금까지 해가지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이래 많이 한 국가가 없다니까 그러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이게 석탄 발전이 60%, 거의 50% 넘어서 60% 가까이 가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또 석유입니다. 이게 너무 이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면 너무 이 구라가 너무 심해져요. 진짜 너무 진짜 역겨울 정도로 심해집니다. 자, 이후로 보세요. 그렇게 구라치고 미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석유가 거의 다고, 그다음에 천연가스가 두 번째잖아요. 아이고 참, 구라도 어느 정도 없고 쳐야 됩니다. 이러니까 뭐 맨날 아리백이나 쳐팔고 앉아 있는 거지. 또 너무 늘어진다. 넘어가 가지고요. 자, 이란전 해가지고 170일 차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해가지고 오일 슈퍼탱커, 그러니까 VLCC가 되죠. 초대형 운조선 해가지고입니다. 중동에서 중국으로 중동에서 중국으로 가는 VLCC의 earning, 그러니까 수익이죠. 예, 수익이 된다 이런데, 어이구 계속 오르네. 예, 7월부터 들어가면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려 봅니다. 발틱 거래소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선박들을 공격했지요. 예, 그러자 중동에서 미들리스트 중동에서 중국으로 가는 노선의 하루짜리 예상 수익입니다. 수익 하루짜리 예상 수익. 배를 움직이면 하루에 얼마를 벌 수 있느냐, 이게 수익인데, 이게 8월 17일에 51만 달러로 폭등하면서 6월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기록을 세운 게 누구냐면 몽골리아 프로스퍼리티라는 배가 있는데, 이 배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페르시아만 어떤 항구에서 원유를 싣고 동아시아, 뭐 중국이죠, 중국. 동아시아로 운송할 예정인데, 이번 항해 수익이 비싼 말로 하면 월드 스케일 570포인트, 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항해하는데 받는 돈이 3,100만 달러로 책정되었다고 선박 중개업체와 확정된
운송 계약 내용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하루로 해가지고 환산을 하면 이 유조선 그러니까 그 몽골리아 프로스퍼리티 이그 베어 유조선의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51만 달러가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그리스 해가지고 유조선 해가지고 러시아 흑해에서 해가지고 뭐 돌아다니다가 뭐 해가지고 뚜껑 맞았다 또 이 소리가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스 선적 유조선 특정하면은 원유 100만 배럴을 실을 수 있는 수에즈 막스급 스키로우 호가 유조선 이름이 스키로우입니다. 이 호가 노보로시스크 인근 카스피의 파이프라인 컨소시엄의 터미널에서 이거 원유 선적 작업을 마친 후에 공격을 받았다고 관련자가 익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로써 러시아산 원유를 갖다가 선적한 후 흑해에서 공격을 받아 석유 수송의 차질이 벌어진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게 되겠지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애들이 대놓고 해가지고 요즘 뭐 디젤도 상당히 그 가격도 올라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데 우크라이나 애들이 계속해서 똥을 뿌리고 있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이거는 우짜가 해가지고 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짜가 아예 막 하나 얘기를 해봅니다. 정유 공정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빨리 말씀드릴게요.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은데 켜지나? 아이고 이거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로 하자. 예, 이거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예, 이거는 뭐 리파이너리 프로세스 유닛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정유 과정이 되겠죠. 정유 광정 공정 뭐 이래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상압 증류 공정입니다. CDU라고 되어 있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정유 저 그 뭐 정유 처리 과정, 원유 처리 과정 이게 바로 이게 CDU가 됩니다. 상압 증류 공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첫 번째 주요 처리 과정으로 원유를 갖다가 가열해서 끓는 점 범위 또는 뭐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LPG, 액화 석유가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나프타, 케로신 그리고 디젤 그리고 잔사 뭐 나오죠. 잔사 또는 뭐 대기 잔유물 뭐 이래 가지고 보면은 뭐 뒤에 애트모스페르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기 잔유물 이래 됩니다. 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분류가 돼 가지고 첫 번째에서 그냥 제품화가 일단은 됩니다. 즉 CDU는 정유 공장의 1차 분리 장치다. 1차 분리 과정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거다. 예, 끓여가지고 끓는 점 범위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아주 원차 뭐 1차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됩니다. 2차 과정부터 이제 복잡해집니다. 제가 VDU라고 되어 있죠. 백컴 해가지고 내가 이제 여기 뭐냐 하면은 감압 증류 공정이라고 합니다. 감압 또는 백큐미라 했으니까 진공 상태에서 중질 대기 잔여물, 이거 헤비 애트모스페리틱 레지 뭐 이거 하여튼 뭐 이 앞에 나왔잖아요. 이거 잔사물입니다. 잔사물 그러니까 중질 대기 잔유물을 갖다가 추가로 정제해서 과도한 열 분해 없이 고비점 성분 즉 감압 가스 오일 여기 적어놨다시피 VGO 돼 있죠. 백큐 가스 오일 되는 거 이거 감압 가스 오일과 그리고 진공 잔여물 백큐 레주 그러니까 요거 제가 있잖아요. VR 있죠. 이걸로 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VGO 여기 보시면 VGO 요거 있죠. 요거 감압가스 오일 요거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휘발유, 디젤 같은 다운스트림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귀중한 연료가 되는데 요거 주로 또 수출을 주로 많이 하는 데가 어딥니까? 러시아가 되지요. 자, 세 번째는 FCC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유동 촉매 분해 공정이 됩니다. 자, 이 공정에서는 촉매를 사용해서 무거운 탄화수소 그러니까 특정하면 중질유가 되겠죠. 무거운 탄화수소를 갖다가 더 가볍고 가치 있는 제품 뭡니까? 가솔린 그리고 옥탄이 높은 거 고옥탄가 해가지고 가솔린, LPG 그리고 라이트 사이클 오일 그리고 디젤 그리고 코크 뭐 이런 나왔습니다. 자, 이것들로 분해 및 변환해서
만드는데 주요 제품을 이어 나오는 주요 제품들이 뭡니까? 고옥탄 휘발유 성분, LPG, 경질 사이클 오일, 그리고 기타 유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밑에 찌꺼기 나온 거 유용 안 할 것 같죠? 예전에는 그냥 버리고 이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네 번째 과정은 HCU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 뭐 하이드로 크래킹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소 분해, 수소 첨가 분해 공정이 됩니다. 자, 이 공정에서는 수소, 촉매, 고압을 갖다가 한꺼번에 섞어서, 즉 결합해서 무거운 분자를 깨뜨려서 더 깨끗하고 가벼운 제품으로 변환시키는데,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디젤, 그리고 그 항공유, 제트퓨얼, 항공유, 그리고 나프타, 우리 만드는 비닐로 이런 거 있죠. 예, 이거 같은 게 여기서 생산이 됩니다. HCU 수소 첨가 분해 공정의 경우 정유 공장에서 고품질의 저유황 연료 생산 시 중요한 공정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뭡니까? 이게 수소 정제 과정이 되겠죠. 뭐 하이드로트리틱 유닛이 되니까 수소 정제 공정이 됩니다. 공정. 자, 요거는 수소를 사용해서 황, 질소, 금속 및 기타 뭐 불순물과 같은 오염물을 갖다가 제거하고, 요 말은 뭐 불순물이라 하는데 이거 다 요즘 다 써요. 황 이거만 해도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황 다 씁니다 이거. 자, 이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연료 품질 향상, 그리고 촉매 보호, 그리고 환경 성능 개선, 그리고 제품 규격 준수 같은 이점을 갖다가 안겨주는 게 바로 이 수소 정제 과정입니다. 여기 보면 설퍼, 황만 해도 예전에는 그냥 버렸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다 팔아 먹습니다 요즘은. 자, 여섯 번째 어떻습니까? 리포밍 유리, 그러니까 촉매 계절 공정이라고 합니다. 촉매 계절이 아니고 촉매 계질 공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일본 말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촉매 계질 공정이라는데, 이거 계질 리포밍, 그러니까 리포밍을 갖다가 일본 말로 계질 일을 하는데, 좀 더 높은 분자 구조를 재배열해서 저옥탄가 나프타를 갖다가 고옥탄가 휘발유로 전환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정의 중요한 추가 이점은 수소 생산으로 생산된 수소 하이드로젠 여기 있잖아요. 수소, 이 수소를 갖다가 수소 처리 또는 수소 분해 장치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다. 이거 우리 뭐 현대차에서 뭐 수소 뭐 차량 어쩌고 저쩌고 떠들잖아요. 예, 다 그거하고 관련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일곱 번째는 이소메리지. 이게 뭡니까? 이성질화죠. 이성질화 공정이 됩니다. 이 공정에서는 노르말 파라핀을 갖다가 분지형 이성질체로 전환하여 끓는 점 범위를 크게 높이지 않고 가솔린 옥탄가를 갖다가 하이 옥탄으로 되어 있잖아요. 가솔린 옥탄가를 향상시킵니다. 이 공정을 통해 정유사들은 환경 규제를 충족하면서도 고품질 가솔린, 하이 옥탄가, 고품질 가솔린을 갖다가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 뭡니까? 설퍼 리커버리 유닛. 그러니까 이게 뭐죠? 황회수 공정이 되죠. SRU. 자, 이거 예전에 다 버렸댔잖아요. 예전에 다 버렸는데 요즘 버리는 거 없습니다. 알뜰하게 다 책입니다. 정유 처리 과정들에서 생산되는 발생하는 황합류 가스, 대표적으로 황화수소가 있죠. 이거를 갖다가 황을 갖다 회수하는 시설로 보내는데, 원소 황 회수하고 황 배출량 감소하고 환경 규제 준수하고 폐기물을 갖다가 유용한 부산물 뭡니까? 황 이거 어디 쓴다 했죠? 이거 뭐 구리 캐는 데도 쓰고, 그리고 또 우리 또 비료 만드는 데 쓰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설퍼 이게 황이. 그러니까 이런 거로 전환해주는 상당히 유용한 부산물로 폐기물을 갖다가 전환해주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황회수 공정이 됩니다. 복잡하게 우자가 크게 8개를 갖다가 말씀드렸는데, 이 공정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중동산 중질유가 이른바 서부 텍사스유나 브렌트유 같은 경질유보다 나은 거, 마진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거 경질유들,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유나 브렌트유의 경우는요, 이런 황 생산이나 이런 거 디젤 생산력이 많이 좀 짜칩니다.
짜치기 때문에 중동산 원유가 지금까지 해서 아시아 이쪽의 정유사들이 애용하고 마진이 높았던 거지요. 전 세계 정유사 랭킹을 보시면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이 인도고요. 그리고 국가를 갖다가 다 합치면 우리나라가 거의 랭킹 2위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3대 정유사들 있죠. 이들이 결코 호랑뺑뺑이 그런 정유사들이 아니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 이거 다 S올 같은 경우에는 그 고도화 시설까지 이제 최신 고도화 시설까지 해가지고 미국의 그 경질료,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유를 갖다가 수입해서 그 다음에 그 베네수엘라 이 억수로 찐득찐득한 초중진류까지 수입해서 이걸 섞어서 그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바로 S오일 같은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정유 회사들이 다 이런 거는 기본빵으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본은 조금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뭐 다른 동네도 그렇게 이 정도까지 고도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너무 느려진다. 자, 넘어가고요. 이거는 AI 채권이 미국 국채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올해 2026년 들어서 투자 등급 기업들이 1조 5천억 달러로 지금 발행했는 액이 1조 5천억 달러 해가지고 투자 등급들의 채권이 발행액이 증가했다. 즉 YOY 36% 증가했는데 작년 동기가 대비 36% 채권 발행액이 증가했는데요. 현재 추세라면 2020년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빅테크들의 자체 차입 규모는 이어 투데이 YTD 해가지고 현재까지 해가지고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해서 2천억 달러로 2025년 대비 5배 증가 또는 미국 국채 순발행량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이거는 국채하고요. 노트하고 본드. 이거는 기업채지요. 예, 발행하는 게 요게 작년 거고 오렌지가 작년 거, 흰 게 올해 건데 어이구 삐등삐등하네. 예, 이래 됩니다. AI 채권이 미국 국채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추정이 이것만 봐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실제로 알파벳, 구글이죠. 알파벳이 최근 발행한 3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은 6.4%로 3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보다 1.15%더 높았고 메타의 데이터 센터 관련 채권은 7월 말쯤에 해가지고 7.5%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보다 훨씬 높지요. 관련해서 모닝스타는 투자 등급 채권 펀드들이 기업 채권 비중을 3년 만에 최고치인 평균 30%대로 올렸고 미국 국채 보유량은 줄이고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기업 부채 급증과 주택저당증권 MBS 발행 증가가 아름답게 짬뽕되면서 올해 2026년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을 갖다가 0.3% 끌어올렸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클레이즈는 올해 2026년 미 재무부의 국채 순 발행액은 1조 2천억 달러로 해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4,400억 달러 감소할 예정이지만 올해 좀 줄어드는 거 보이죠? 감소할 예정이지만 기업채 순 공급이 4,740억 달러 더 늘어나면서 작년 대비 늘어나면서 국채 발행량 감소를 갖다가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덕분에 투자자들의 자금을 놓고 국채와 그 기업채 이 둘이서 이 경쟁이 점점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고요. 국채 발행은 줄어들지만 급증하는 기업채 공급이 시장의 수용 능력, 채권 발행하면 그걸 받아줘야 될 겁니까? 이 수용 능력을 갖다가 흡수하고 있어서 국채 수익률에는 지속적인 상승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이거 가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펀드 매니저 인베스터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빨리 말씀드리죠. 언제 시간이 38분이 됐냐? 목소리도 안 좋은데.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설문조사 결과 강세 전망을 가진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식 보유량을 갖다가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리면서 비관론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하면 대표적으로 누가 유명하죠? 마이클 허트넷이 유명하죠. 자, 마이클 허트넷이 이끄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략가 팀은 최근 실시한 펀드 매니저 서베이 여기에 응답한 펀드 매니저 중 56%가 주식 비중 확대 의견을 밝혔는데 이는 2021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이었고 현금 보유 비중은 극히 낮은 3.5%까지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허트넷은 거시경제가 과열되거나 패드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AI 투자 지출이 줄어들거나 미국 민주당이 압승
중간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거나 하는 등의 상황이 없을 것이라는데 투자자들의 공통된 인식 또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에 재투자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축소하거나 재조정하는 것이 좋다면서 최근 하트넷 그가 제시했던 방어적인 투자 전략으로의 이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아주 역대 최고 유동성이다 가지고 말씀드리죠. 보시면 블룸버그 US 파이낸셜 컨디션스 인덱스라고 돼 있죠. 이거는 저 블룸버그에서 해가지고 1990년부터 해가지고 저 만들기 시작한 이 뭐라 해야 되나 뭐 미국 금융 여건 금융 여건 지수 인덱스니까 이 지수 이게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쭉 올라가서 1.3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러면서 1990년에 이 해당 지표가 도입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갖다가 보이고 있다. 이 앞쪽에도 여기 아주 많이 좋은 데 있겠죠. 이거와 삐등삐등한 수준까지 됐다. 이게 됩니다. 이 지수의 경우 금리, 신용 스프레드, 주가, 달러 가치, 전반적인 차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금융 유동성의 전반적인 가용성과 비용을 반영하는데요. 최근에 이 급등은 주식과 미 기업체 신용 스프레드가 30년 만에 가장 좁아진 스프레드 폭이 가장 좁아진 덕분입니다.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돈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지요. 문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유동성이 풀린 상태에서는 추가 완화 여력이 거의 없고 조금만 긴축되어도 현재 유동성 환경 덕분에 가장 혜택을 본 위험 자산들이 가장 빠르게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 적은 없고요. 종종 반전을 해서 보시면 이거는 1차 이라크전 그리고 롱텀 캐피탈 사태 그리고 이거는 2008 금융위기 이거는 S&P 해가지고 미국 저 시종도 해가지고 떨군 거 이거 우한 패닉이 되죠. 이것처럼 역사적으로 이런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 적은 없고 종종 반전이 일어난다는 걸 갖다가 반드시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8월 19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